그 이번에 2% 정도 김은혜 후보에게 패배를 했는데 네. 패배 원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이따 갑시다. 그 김병욱에게 이재명이란 경쟁자였던 김병욱에게 김은혜란 윤석열의 리더십, 이재명의 리더십, 그 리더십의 차이? 아, 이거 다 빼요, 편집을. 오늘은 김병욱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전 의원입니다. 아, 네, 그렇죠. 어제인가요? 30일 날 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으니까. 예, 자정 이후로 예. 이제 전 의원이 되시려고. 예. 네. 그동안 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선거가 좀 결과가 안 좋아서 예. 뭐 좀 속상하셨겠어요. 뭐 속상하다기보다는 아쉽죠. 예. 예, 저는 이제 이 분당이라는 지역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험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2012년도에 한번 낙선을 했고요. 2016년도, 2020년 당선을 해서 재선된 상태에서 3선 도전을 했으나 실패했으니까 2승 2패, 네. 50% 승률입니다. 2승 2패 분당에서. 예, 그래서 항상 분당이 어렵고 특히 이제 진영 논리가 맞붙으면 조금 불리한 그런 지역이죠. 다시 말해서 정당 지지율은 항상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보다 한 7, 8%, 어떨 때는 뭐 10% 이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지지율의 갭을 제가 개인적으로 소위 말해서 개인기라 그러죠. 후보 개인기로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과도 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갭을 해소를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한 2몇% 졌으니까 일부는 해소를 했는데 완전히 해소를 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번 선거가 이게 정권 심판론이냐? 그다음에 뭐 안정론이냐? 뭐 국정 안정 네. 지지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분당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초반에 저희가 이제 선거를 치를 때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4월 10일 날 투표일이었으니까 아마 3월 초중순 됐을 겁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인 여론조사는 심판론이 앞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분당 지역은 안정론이 앞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았죠. 전국적 단위에 있어서의 심판론을 분당 총선에도 적용해서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정 안정론에 발맞춰서 저희가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게 맞는지, 국정 안정론을 이해하면서 네. 맞는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신도시 분당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분당이 용산을 이깁니다.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정 안정론이 심판론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 이후로는 심판론이 조금씩은 올라갔어요. 전국적으로 심판론이 그렇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데 알다시피 또 분당은 약간 강남과 동조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심판론이 높고 또 200석 이런 얘기도 나오고 탄핵 가능한 의석수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보수 진영에 막판에 조금 결집이 됐다. 꽤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표율이 우리 분당 우리 전국 3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선급 대선 투표율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 거죠. 그동안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았던 보수층, 소위 샤이 보수라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온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산청이시더라고요. 경남 산청이시던데 예. 분당과는 어떻게 인연이 맺어? 제가 뭐 정치하려고 분당에 온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하려고 분당에 왔겠습니까? 저는 아들만 둘인데 네. 두 아들이 다 어릴 때 천식하고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을 얘기하면 또 그 주민들한테는 또 싫어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우리가 좀 더 교육 환경도 좋고 아이들을 좀 더
더 건강하게 키우기 좋은 곳, 예, 그런 살기 지역이- 좋은 곳 예. 어디냐 해서 예. 분당을 그래서 찾아오시고 이제 분당으로 이사 오게 된 거죠. 2001년도에. 아. 예, 2001년도에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활동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마를 하게 된 거죠. 그럼 분당에 오셔서 이재명 대표님과도 인연이 되신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은 2010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당내 지지는 좀 낮았고 여론 지지는 높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희 집 근처로 두 분이나 찾아와 갖고 도와달라. 우리 분당을 지역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왜냐면 아. 당내 지지율이 이제 뒤지니까 그때 상대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었어요. 소위 친문이죠.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특정 그 계보가 없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면 또 출마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나는 분당에서 출마는 생각이 없고 다만 좋은 일에 도와주려고 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고사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그때 당대표의 간절한 요청에 힘입어서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분당을 예, 지역위원장을 맡게 맡으면서 됐죠. 예. 본격적으로 이게 분당을 위해서 예. 정치 활동을 이제 하게 되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후보로 되죠.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성남시장을 통해서 화려하게 정치권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의원님 좀 결과 들으시고 네. 뭐 어떤 말씀하셨나요? 분당에서 꼭 이겨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 주변에서. 네, 네.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네. 그리고 분당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크게 복무하는 거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막판에 이런 보수의 결집으로 해서 아쉽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싸웠는데 너무나 아쉽다. 아쉽다. 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 기회를 더 주겠다. 뭐 어떤 기회를 주겠다. 아니요, 지금 우리 분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저밖에 후보가 없어요. 제가 분당에서 가장 하나의 꿈이라면 네. 경선해보는 게 꿈입니다. 분당에서 예, 민주당 후보들끼리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선을 그만큼 그렇게 경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는 험지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의미였어요. 근데 우리 분당 을 지역은 네. 한 번도 이제 경선 없이 제가 계속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 후보로 계속 신청했고 단수 후보이다 보니까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친명이니까 뭐 됐다 하면서 리스트에 저 이름도 올리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단수 후보라서 후보로 결정된 겁니다. 지난 한 8년 정도 이제 국회의원 생활 하시면서 예.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성과라고나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입법 성과든 예. 아니면 성남 분당을 위한 예. 어떤 실질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역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우리 관내 20개 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지어준 거죠. 제가 초선 때 하고 재선 초반까지 해갖고 20개 학교에 예산을 다 확보를 했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학교에 체육관이 지어졌고 몇 개 학교만 짓는 과정이 있는 거죠. 거의 그러면 국비로 국비하고 나중에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 예산도 일부 들어갔죠. 일부. 예. 그리고 이제 성남시와 매칭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국비를 유치해 오면 또 성남시도 일부 되고. 그런 성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람되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저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네. 수영장 딸린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했고 시가 또 추가로 예산을 투여를 해서 지금 이제 완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8년간 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짧은 거죠. 8년이라는 시간이 짧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입법 활동으로서 가장 보람된 것 중에 하나가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기반을 마련했고 예.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서 임기가 좀 뭐 한 4년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추진하는 것까지 성과를 좀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쉽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선이 되면 이제 국토교통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삼선의 김병욱을 만들어서 심부름 많이 시키라. 제가 이제 국토교통 상임위원장이 되면 훨씬 더 재건축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봐오지 못했던 부분들도 보완을 하고 네. 또 속도가 안 날 때는 또 속도도 내게 하고 그래도 저 김병욱이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쉽게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8년간 국회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뭐 장면? 지난 8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죠. 뭐 국회에서의 활동도 기억에 남지만 우리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진짜 숱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희생자 없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을 네. 해낸다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서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전 세계에서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런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국회를 통한 대의기구를 통해서 주장도 하고 또 광장에 나가서도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하고 질서가 잡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국민들의 평소의 저력, 국민들의 평소에 질서의식이 함양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야,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 모습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국민들과 국회가 서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국회에서는 탄핵 의결을 하고 탄핵 의결에 있어서의 좀 더 강한 목소리를 국민들이 모여서 또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탄핵 결정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잘 담아내는 국회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국민들도 국회를 신뢰하고 함께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2대 우리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예. 에게 좀 바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제가 의회민주주의거든요. 이 의회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그 자부심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말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국민의 생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100%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수기한다는 거거든요. 깊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자기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거 그대로 가면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의회의 역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담아서 그것을 잘 정제하고 잘 것인가. 설계를 하고 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런 수기 과정은 또 이제 국회의 몫이죠. 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낸 것을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의 순기능으로 승화시킬 거냐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어정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두 가지 폐단이 있죠. 무조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 또는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 이것들을 제대로 조화롭게 융화를 해낼 때만 좋은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 이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텐데 네, 국회의원들이 네. 당론이냐 소신이냐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론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정당 책임제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정당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서에 나와 있는 소신과 양심에 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큰 크리티컬하고 중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당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는 당론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정책들,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나 문화 정책이나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발표하는 정당 문화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8년의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당 중심의 활동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상대적으로 할애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국회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 등등 특별위원회. 그래서 그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데, 때로는 보면 정당 내에서의 활동, 정당 내에서의 의사결정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는 경우가 있죠. 고위당직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서로가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의원들과 국민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국회 중심으로 이게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이게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당과 정당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양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양보하는 순간에 지지자들로부터 개혁의 후퇴, 배신 이런 또 낙지가 붙어요. 그래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당과 정당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국회를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가 최대 공약수를 찾아 나가는 국회 활동을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거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번 선거에서 김은혜 의원의 어떤 개인기에 의원님이 조금 뒤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이미지로만 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